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숨진 전모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을 경기도지사 때는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전모 씨는 최근 성남FC 사건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하는 등 대북 송금 의혹에서도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숨진 전모 씨까지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나는 이 대표를 위해 산다고 10년 동안 자신을 세뇌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총선 전 비상대책위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 총선 6개월 전 비대위 체제도 검토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재명 체제를 보호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꼽혔던 전모 씨가 어젯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최근 성남FC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 송금 의혹 등에서도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성남의료원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병준 기자, 지금 빈소는 마련됐습니까? 네, 숨진 전 씨의 시신은 오늘 새벽 이곳 성남시 의료원으로 옮겨져 안치된 상태입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빈소는 오늘 정오쯤 마련될 예정입니다. 조문객들의 발길도 오늘 오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빈소가 채 마련되지 않은 시간이라 유족이나 조문객들은 보이지 않고 적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전 씨의 발인은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오늘 조문을 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이 숨진 전 씨는 어떻게 발견이 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6시 44분쯤 전 씨의 아내가 자택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을 열자 전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숨진 전 씨를 발견한 시각은 오후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숨진 전모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절부터 함께해온 최측근 인사입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과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김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바로 뒤따르는 인물, 비서실장 전모 씨입니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뒤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이버 등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뇌물을 내게 했다는 의혹인데 전 씨는 최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전 씨가 이 지사를 대신해 조문했다는 진술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 씨는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하면서 대북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옆집을 경기주택공사 명의로 빌려 선거 준비용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 씨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집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전모 씨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대표 주변의 인사 중 숨진 5번째 인물입니다. 앞서 숨진 4명은 누구인지 송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2월 10일 오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단 쓰레기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각 수사에서 이제 나중에 천으로 걷더라고요.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뒷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11일 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사무실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자로 검찰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직장에선 징계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한기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은근히 내비쳤어요. 그분이 왜 돌아갔겠냐. 이듬해 1월 11일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서울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해 7월 26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A 씨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젯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서 또다시 일어난 의문의 죽음이 전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전 씨의 사망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주변 인물들이 숨졌을 경우 검찰의 강압 수사를 비판하거나 자신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어왔는데요. 윤슬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 한숨과 함께 입을 연 이 대표는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하지만 김 전 처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정황이 쏟아지면서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이모 씨가 숨졌을 땐 자신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조사를 받던 A 씨가 숨졌을 땐 이 대표의 측근 정성호 의원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직전 자살을 시도했다고 공개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마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계기가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을 했는데 이 대표가 보낸 변호사는 자기로부터 정보를 캐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극단 선택까지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분신까지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제 최측근하고 강화문 같이 가자고. 하지만 지난해 구속 기간 중 일명 가짜 변호사 소동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됐을 때 캠프 윗선에서 보냈다며 김모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재판엔 들어오지도 않고 이 대표와 대장동 기사 관련 정보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는 내용을 탐색하려 한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 증언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자백한 이유여서 염탐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2월에서 3월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힘들어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경선 자금을 요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사망하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보도에 보면 이재명 대표, 이제 숨진 전 씨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도원 결의를 했다고 하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관료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그 행정직, 그 정무직으로서 성남시 또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이 일에 참석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번에 그 안타까운 그 사망을 했던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78년부터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 그 당선되자마자 성남시 비서실장 그리고 이후에 그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니까 인수위 비서실장 네. 나아가 취임을 하니까 초대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도에 있을 때의 기본주택을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의 어떤 그런 건축 행정 이것을 가장 담당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대표이사 직무 대행까지 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관료로서 능력도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근거리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등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그 조사를 받았고 나아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내에서도 상당 부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은 정무적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사망한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최측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그 성남시장 때의 행정에 어떻게 보면 지근거리에 있었고 나아가 수정구청장까지 했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행정에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어제 그 이기인 전 그 성남 시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올렸냐 하면은 능력이 인정되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요청에 무리하게라도 이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보면은 정치 공무원으로 평가됐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행정의 정통 관료로서 어떤 그 커리어를 쌓아왔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제 같이 그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할 경우에는 그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사람은 사실상 공범적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다 보니까 예. 검찰에서도 그 사실상 뇌물죄나 어떤 배임 횡령에 있어서의 어떤 공범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압박적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낳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리를 해보면 숨진 전모 씨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행정 분야에서 오른팔 역할을 담당해왔던 네. 인물인데 저희 취재 결과 전 씨가 이제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강도 높은 수사를 네. 좀 받다 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혐의가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 FC가 가장 가깝게 좀 밀접해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그 당시에 조문을 갔던 것,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갔던 분이 이번 돌아가신 이제 전모 씨다 이런 증언이 나오게 됐는데요. 가장 검찰이 주시하고 있었던 건 성남 FC와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 뇌물 액수가 133억 원으로 특정이 돼 있는데 네이버와 관련해서 아마 이 전모 씨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네이버 측이 이 성남시 관할 구역에 본인들 소프트웨어 사업지 어떤 교육기관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성남시가 알고 뭔가 인허가와 거래 관계로 어떤 그 대가로 성남 FC의 후원을 이제 강요했던 거 아닌가가 검찰의 시각이고 그 당시에 이 네이버 측에서 대관을 업무를 하던 직원과 같은 창구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전모 씨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2019년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를 대신해서 조문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이제 증언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 전모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수사를 받은 게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실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어떤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무를 총괄했고 나아가 실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그 협상력이 딸린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그 정진산 실장하고 같이 해서 결국 최초에 50억을 요청했다가 네이버로부터 40억을 지금 받은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나아가 쌍방울과의 어떤 대북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적인 역할을 상당 부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실제 마치 이제 그 네이버와 어떤 그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듯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사이에서 숨은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쌍방울 관련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이 북한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나아가서 뇌물죄 내지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의 어떤 실무 총책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졌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지금 그 전 비서실장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어떤 진술의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를 하다가 도저히 그와 같은 것을 어떤 심리적 압박을 참 견디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에서 나중에 이제 그 관련되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수사에서도 이 전 실장의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내 이제 참고인 진술 조서가 증거로 공개될 시간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뭐 열쇠를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또 다시 숨지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에 사망한 전모 씨가 주택에 개입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 FC, 특히 네이버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더라도 한 지난해 11월 정도부터 수사가 본격화된 것 같고 올 초에도 뭐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사가 좀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아마 관련 기업들의 진술 같은 거,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 확보는 했겠지만 왜냐하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마침표를 찍는 건 가장 주요 포인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또 진술과 그 증거가 부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백으로 남게 된다면 추가 뭐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 확보에도 검찰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쨌든 얘기 들어보면 검찰의 이제 수사가 난항을 겪기는 뭐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전 씨가 이제 유서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유서가 아직 뭐 공개가 되지도 않고 앞으로 공개될 여부도 모르겠지만 그 유서의 수사 관련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본인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소외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의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결국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본인의 자백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고인의 어떤 그 명예나 가족들의 요청 이런 부분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공개될 가능성도 그리 높진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그 내용상의 어떤 그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의 이런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어떤 재판을 통해서는 공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벌써 상당 부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 본인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그리고 또 휴대폰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등이 다 있어서 상당 부분 또 증거는 확보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나 이런 것들은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전문 증거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이렇게 뭐 해외에 갔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진술 조서가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정황적인 보장이 있으면은 그 자체로 증거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유죄의 증거로.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할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사실상 수사가 끝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그 피의자 신문 조서 내지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은 아마 법정에서 인정될 거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에 가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 그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서도 이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가족들이 유서를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재판에서도 공개가 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 현장에 대한 그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양해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이제 경찰에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서 그 확보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유서가 있다는 사실은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개 여부를 떠나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표 주변 인물들 사망한 경우가 이로써 이제 5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망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 돌아가셨을 때도 정치적 공세가 상당히 있었고요. 김문기 전 처장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마 두 가지로 여야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에 있어서 뭔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조여왔기 때문에 수사가 성과를 내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었다.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 그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다란 두 가지 내지는 또 이런 사실관계가 혼용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유서에 또 유의미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그게 또 정치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고 아마 이 수사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서가 공개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유족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굉장히 좀 내밀한 부분이고 아마 본인이 혼자 이 주거지에 있을 때 작성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가족으로서는 이 고인의 명예 같은 걸 생각해서 공개 여부를 좀 헤아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데 증거로 뭐 수색을 하거나 편철하거나 이러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수사에서 이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한 사례가 과연 역사상 있을까 정도로 이렇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요즘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죄를 단죄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 핵심 그 관계자들의 어떤 극단적 선택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한 장치로도 사실상 그 활용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앞 사람이란 것이 어떤 그 진실을 말을 해야 될 때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명예 감정이 높고 고위직이라든가 학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 인생 경험에 큰 오점이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불구속 수사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다든가 오히려 신병 확보해야 해서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사 정책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도저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관련된 사람들이 부인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데 네. 나는 자백해야 되나.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핵심 관계자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분들에 대한 그 배려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숨진 전모 씨가 안치된 성남시 의료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 빈소 마련됐나요? 네, 숨진 전 씨의 시신은 오늘 새벽 이곳 성남시 의료원으로 옮겨져 안치된 상태입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빈소는 오늘 정오쯤 마련될 예정입니다. 조문객들의 발길도 오늘 오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빈소가 채 마련되지 않은 시간이라 유족이나 조문객들은 보이지 않고 적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전 씨의 발인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오늘 조문을 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이 숨진 전 씨는 어떻게 발견이 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6시 44분쯤 전 씨의 아내가 집 자택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건데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을 열자 전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숨진 전 씨를 발견한 시각은 오후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숨진 전모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최측근 인사입니다. 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과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연루돼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바로 뒤따르는 인물, 비서실장 전모 씨입니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뒤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이버 등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뇌물을 내게 했다는 의혹인데 전 씨는 최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전 씨가 이 지사를 대신해 조문했다는 진술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 씨는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하면서 대북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옆집을 경기주택공사 명의로 빌려 선거 준비용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 씨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집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전모 씨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대표의 주변 인물 중 숨진 5번째 인사입니다. 앞서 숨진 4명은 누구인지 송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2월 10일 오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단 썰지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각 수사에서 이제 나중에 천으로 걷더라고요.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뒷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11일 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사무실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자로 검찰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직장에선 징계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한기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은근히 내비쳤어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겠냐. 이듬해 1월 11일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서울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해 7월 26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A 씨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젯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서 또다시 일어난 의문의 죽음이 전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전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주변 인물들이 숨졌을 경우 검찰의 강압 수사를 비판하거나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 한숨과 함께 입을 연 이 대표는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하지만 김 전 처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정황이 쏟아지면서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이모 씨가 숨졌을 땐 자신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조사를 받던 A 씨가 숨졌을 땐 이 대표의 측근 정성호 의원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직전 자살을 시도했다고 공개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계기로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까지 했는데 이 대표가 보낸 변호사는 자기로부터 정보를 캐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극단 선택까지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신까지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저기 그 제 최측근하고 강화문 같이 가자고. 하지만 지난해 구속 기간 중 일명 가짜 변호사 소동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됐을 때 캠프 윗선에서 보냈다며 김모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재판엔 들어오지도 않고 이 대표와 대장동 기사 관련 정보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는 내용을 탐색하려 한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 증언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자백한 이유여서 염탐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2월에서 3월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힘들어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경선 자금을 요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 대표 주변에서 사망한 인물이 5명으로 늘어났죠. 이 대표에게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 주변의 사망자만 이제 벌써 5명째예요. 이 대표로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지? 좀 더 나아가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그럼 맞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거라는 말이 나오게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4분도 다 사인이 다시
소환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주장해 왔던 대로 검찰이 강압 수사하고 가혹 수사를 해서 그 못 이겨서 극단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는 또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겠죠. 뭐 때문에 저러는 거냐는 이동됐다. 이분마다로 제가 눈길을 끈 것은 세 가지요. 첫째는 네이버에 성남FC 후원금 받는데 피의자로 공모로 적시됐던 사실. 두 번째는 쌍방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 모친상 때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가서 인사를 하면서 북한과 쌍방울 간의 남북 경협 협력서 조인을 축하한다. 잘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나는 쌍방울 걸 모른다는데 비서실장인 이분이 알았다면 당연히 이재명 당시 지사도 알았던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대목 하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GH 문제, GH. 이렇게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정확하게 순회동 합숙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옆에 지사 시절에 바로 옆집에다가 도시공사 합숙소를 만들어서 연결된 게 뭐죠? 김혜경 씨가 부인 김혜경 씨가 초밥과 샌드위치 30인분을 사서 집으로 배달됐는데 그걸 누가 다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순회동 합숙소의 책임자였어요. 이분이 경영기획 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뭔가 검찰이 새로운 사실 찾아내서 뭐 수사를 했거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나타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씨는 이 대표를 10년 넘게 행정적으로 이제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모친상 당시에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신 비서실장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던 것으로 또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제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 정진상 이렇게 언론들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이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측근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 비서실장에다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까지 했다고 얘기하면 뭐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김용 라인하고는 다르게 좀 행정적, 실무적 차원에서 보좌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 아마 검찰 조사를 작년 11월 달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때의 조사 이후에 성남FC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원래 대장동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대장동 수사가 중간에 좀 중단되면서 성남FC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한 압박감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GH 합숙소 의혹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혐의 자체가 별로 반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김성태 비서실장이 작년 9월 모친상 2019년 5월달에 모친상에 가서 김성태 모친상에 가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서 갔다라는 예. 얘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현장 조문 과정에서 무슨 뭐 대북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피사실이 공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압박감, 이중적 압박감을 받았겠죠. 성남FC 문제랑 그다음에 대북 송금으로 제기되고 있는 쌍방울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렇다면 뭐 대체적으로는 첫 번째 대부분 예를 들면 검찰 수사를 받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수사 과정의 강압성 또는 압박감 아니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거 다 추정입니다만 근데 아직까지 지금 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좀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들을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뭐 정확한 공식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은 내보낼 것 같고요. 어떤 식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 무슨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의 쭉 반응을 보면 이른바 측근들의 죽음인데 반응을 보면 글쎄요 어떤 뭐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점은 꼭 지적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김문기 씨 있잖아요. 김문기 전 개발처장의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난 3일부터 핵심이 뭐였어요? 부하 직원에서 나 김문기 모른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유동규의 말을 종합해보면은 호주 출장을 갔다. 대면 보고도 막 호주 출장 가서 골프장에서 몇 시간을 같이 있었다.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가. 왜? 16홀을 가다가 너무 좋아서 다시 유턴해서 11홀부터 다시 쳤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반응이라는 것은 직원이라서 몰랐다는 거고. 또 재판 과정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변호인의 말이긴 하지만 그럼 몇 번 봐야 안다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 이런 행태. 또한 유동규의 지금 아까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는 대목도. 알고 보니까 유동규의 본인의 말에 의하면 김용이 전화해가지고 야 뭐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고 해서 자기가 다른 거는 못 먹고 상한 김밥하고 요구르트를 먹고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별거 안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는 바람에 검찰에 잡혀갔다. 이런 대목이잖아. 이런 대목을 보면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목이 다 하나하나가 다 깨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첫건에 관한 한.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이번만큼은 아마 좀 뭐 정직하다는 표현보다는 솔직한 자기 심정을 좀 토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오늘 공식 일정을 보면 이 경기도에서 이 경청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전에 이제 초대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이런 그 공식 일정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좀 중단을 하고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상황에서 민생 투어를 한다고 해서 민생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은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언론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5번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분이 어떤 사유인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5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볼 때 경찰 조사에서 병사로 확인이 된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프레임을 짜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죽음 어떤 극단적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활용이 되는 문제는 좀 저희가 좀 자제를 한다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 소위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설명도 필요합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빨리 좀 수사를 갖다가 종결하고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 수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 60여 명 이상의 검사가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3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됐고 검찰 스스로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검찰총장의 입으로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좀 그렇다면 계속 이런 예를 들면 수사가 벌어지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수사를 거의 한 8개월, 1년 정도 진행한 거거든요. 저는 빨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를 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이유는 유무죄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오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수사가 장기화되다 보면 그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종결하고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실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공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죽음의 행렬을 당장 멈춰야 된다.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할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대표 중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유동규라는 분이 자 3월 30일 이달 말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요. 나와서 검찰의 진술에도 질문에 답을 할 테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의 반대 질문에도 답을 할 텐데 상세하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할 거는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
모른다고 한 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판사 앞에서 계속 이야기할 거라는데 뭐나.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가 김용의 정치자금법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한 이야기가 계속 더 화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화제가 됐어요? 자기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얼마나 억울했던지. 근데 이재명 후보 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 가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나 그런 사람이었다. 이재명을 위해 살려고.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을 떠넘기게 되니까 떠맡게 되는 상황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사실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2014년에 이재명 시장 성남시에 재선된 이후부터 정진용, 김용, 유동규는 의형제를 맺고 이재명 시장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고 그 자금으로 대장동 돈을 했다. 김만배도 끼었다. 김만배는 원래는 700억 주기로 했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나는지 적게 준다 그래서 나중에 428억이다. 이게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자 선거법 재판에 나오죠. 김용, 정의당 재판에 나오죠. 이런 대목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검찰의 강압 내지는 조작 수사론으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는 대목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이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전 비서실장까지 이제 죽음을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돌파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찾을 돌파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돌파구를 찾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공감하고 조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정치화되게 되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히려 더 문제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이제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검찰 리스크,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무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얘기를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유동규 씨의 김용 씨 재판 과정에 들어왔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면만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느냐? 2021년도라고 얘기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6월 초, 8월 초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골판지에다가 돈을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외투에 들어가냐, 또는 뭐 어떻게 그게 세 개가 종이봉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것이 예를 들면 유동규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진술만으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정반대로 받지 않았다 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당대표 또는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이제 비명계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죠.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결은 하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 총선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가결표도요.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가결했겠습니까? 이대로 방탄정당에 누명을 쓰고 민주당에 갔다가는 민주당이 정말 위험하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민심이 다 돌아서 갖고 우리가 내년 총선 어려워지겠다. 이러면은 또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이제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전모 씨 측근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내년 총선에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지지자들이 뭐 극렬 또는 강성 또는 극성 또는 열성 지지자들이 지금 당을 에워싸고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면서 다른 현재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배신자 색출한 이름으로
시간이 갈수록 내년 총선을 앞두고 4월 10일 날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을 연말까지 그걸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런 대목은 남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 나오고 매일매일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을 쏟아낼 텐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저는 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버텨낼 수 있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최소합니다만 분당이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냐 분당이냐 아니면 정치적 약간 절충이냐 합의한 지분 인정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전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자 그러면 이른바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명분 하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내려놓고 지금의 최고위원들의 합의 끝에 내지는 친명과 비명이 어떤 식의 정치적 지분을 나눠서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공천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또 당연히 비명계의 현실적인 힘도 인정해주는 이런 방에 갈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은 드는데 그 지점도 지금 봐서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되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소리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0대) 주민을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관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눈물의 연결식장 박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극기로 덮인 관이 조심스럽게 운구차에서 나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열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제 전북 김제에서 치러진 고 성공일 소방관의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등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또래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가슴이 메입니다. 한없는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유가족들은 연결식 내내 목 놓아 울었고 동료들 역시 고개를 떨구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너의 고귀한 소방 정신을 남아있는 우리들이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이어가도록 할게. 나의 동기 공이라. 고인의 유해가 운구차에 오르자 동료들은 거수 경례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생일이 3월 16일이거든요. 생일날 맛있는 거 먹자고 엄마 아빠 그때 맛있게 밥을 먹자고. 임관한 지 1년도 안 된 성 소방관은 지난 6일 오후 8시 반쯤 전북 김제의 한 화재 현장에서 70대 주민을 구하려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희생 정신을 기려 목조 근정 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전주 승하원에서 화장을 마친 성 소방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지급되던 정부의 지원금이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으로 바뀝니다. 활동지원 급여 일부를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는 개인 예산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김지영 씨는 식사부터 목욕까지 일상 대부분에서 활동 보조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못하니까 같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식사도 같이 하시나요? 네. 현재 김 씨와 같은 장애인은 정부가 매월 평균 200만 원가량의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등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예산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의 10% 내에서 긴급 돌봄이나 의료비는 물론 차량이나 주택 개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공 인력을 선택하도록. 장애인의 선택 폭을 넓혔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급여의 총량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도 활동보조 서비스의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퍼센트 뗀다고 하는 것이 글쎄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는 내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6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일전에서 우리가 승리한 직후에 봉중근 선수가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았던 순간입니다. 오늘 무려 14년 만에 한국과 일본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맞붙는데요. 역대 WBC 한일전에 짜릿했던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미국에서 열렸던 2009 WBC 2라운드에서 일본에 이기고 4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 이치로는 태극기 세리머니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본 팬들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결승전에서 운명적으로 일본을 만나서 다시 한일전이 치러졌습니다. LA에서 열렸던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9회 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면서 우승 문턱까지 갔었는데 연장 10회 초 이치로에게 결승타를 맞으면서 일본의 우승을 내줘서 아직도 통한의 한일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결승전에서 홈런을 쳤던 추신수 선수가 더가웃에서 망연자실해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역시 한일전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한국에서도 응원의 열기가 축구만큼 뜨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특히 한일전이 치러진 날은 응원의 열기가 월드컵 못지 않았습니다. WBC 일본과의 결승전이 열렸던 날 잠실 야구장 마운드에 대형 태극기가 펼쳐진 가운데 관중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중계를 지켜보며 응원을 했고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시민들이 모여서 거리 응원을 펼쳤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 식당의 모습인데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TV로 일본과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할 정도로 한일전의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한일전을 지켜볼 것 같은데 중요한 경기인 만큼 부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서해상으로부터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건데요. 서쪽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200m의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섞여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6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낮에는 초여름 수준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청주 25도, 서울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심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일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